네, 이번 시간은 객혈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객혈이 뭡니까? 인두, 후두,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요 하부 기도 쪽에 출혈이 발생해서 이게 객담으로 배출되는 걸 객혈이라고 하죠. 자, 출혈이 발생했으니까 이 원인, 혈관이 있겠죠. 보통 그냥 막연하게 폐동맥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90% 정도는요. 기관지 동맥입니다. 영어로는 브론키알 알터리라고 하고요. 5% 정도가 폐동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대동맥이 있는데 대동맥 자체 압력이 굉장히 세죠. 여기서 바로 뻗어나오는 게 바로 이 기관지 동맥입니다. 이렇게 이제 뻗어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또 늑간 동맥이라고 해서 인터코스탈 알터리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센 압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량 객혈로 나타나더라도 이게 언제 대량 객혈로 이어질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말이 나온 김에 대량 객혈은 뭔가? 기준은 문헌마다 다르긴 한데요. 보통 이제 한 번 객혈을 했을 때 50cc 이상 아니면 24시간 내에 600cc 이상으로 정의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100에서 600 이상이다 라고 설명을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 객혈 환자가 왔을 때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조기에 빨리 치료 방침을 결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환자를 입원시킬 건지 아니면 외래로 추적을 할 것인지 그 배치에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가 일단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그냥 단순 기관지염부터 악성 종양까지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우리가 충분한 검사를 했음에도 결국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30% 정도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객혈의 양이요. 그러니까 약간 묻어 나오는 정도부터, 그러니까 경미한 출혈부터 단 한 번으로도 사망할 수 있는 대량 객혈까지. 그러니까 그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대량 객혈을 하게 되면요. 특히나 이 필요한 응급 처치, 이 치료 술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원인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원인에 따른 그리고 이제 얼만큼의 객혈이 나왔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달리 접근을 해야 되겠죠. 요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원인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자, 과거에는요. 폐결핵이나 기관지 확장증이 주 원인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살펴보면요. 오히려 기관지염이나 브론코제닉 캔서 있죠. 기관지 유래, 암이 오히려 흔한 편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 주 원인도 바뀔 수 있겠죠. 자, 일단 해부학적 위치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자, 일단 우리 기관과 기관지 이쪽 부위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지 유래암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기관지 쪽으로 전이가 된 암도 있겠죠. 아니면 또 기관지염 이건 이제 급성 뭐 만성 다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관지 확장증 자, 아까 말씀드린 거 거의 다 여기 있죠. 주된 원인이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예 기도에 손상을 입거나 아니면 또 기도 내 이물질이 있는 경우도 다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제 폐가 있겠죠. 폐실질 쪽에서도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폐실질. 자, 폐결핵 여기에 해당하겠죠. 아니면 폐농양. 아니면 폐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균, 덩이가 생긴 경우도
다 객혈을 유발할 수 있고요. 보통 우리가 펀거스 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냥 이제 폐에 좌상을 입거나 정말 드물지만 베게너 유가종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것도 이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혈관의 원인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혈관이 막 있겠죠. 혈관 원인은요. 폐색전증 여기서 나옵니다. 아니면 이제 동정맥 기형, 그러니까 혈관이 생긴 게 이상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연결관계가 이상하거나 그런 이제 동정맥 기형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마이트럴 스테노시스 있죠. 이런 경우는 폐 정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정말 이제 드물긴 하지만 기타로 폐실질로요. 자궁 내막이 날아온 경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바로 자궁 내막증이라고 합니다. 이소성, 그러니까 액토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자궁 내막 증식증이랑 자궁 내막증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아는 자궁 내막 쪽이 두꺼워지는 건 자궁 내막 증식증이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자궁 내막증은 원래 자궁에 있어야 될 조직이 다른 데로 날아가는 걸 의미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폐실질로 이동한 자궁 내막증이 맞는 표현이겠죠.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병력 청취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기저질환이나 과거력을 묻는 거는 굉장히 기본입니다. 자, 왜냐면요. 폐결핵을 앓거나 기관지 확장증 또는 캔서 환자라고 했을 때는 이게 객혈의 원인이 될 수 있겠구나. 일단 접근하기가 좀 더 용이하겠죠.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마이트럴 스테노시스, 승모판 협착증이나 또 심부전도 이런 이제 폐정맥의 압력을 높여서 또 출혈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물어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심질환 계통도요. 아니면 아예 응고가 잘 안 되는 병을 앓고 있어서 출혈이 발생해서 객혈이 나타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혈전 성향을 막아주려고 항응고 치료를 하게 되면요. 오히려 출혈 성향이 강해지다 보니까 또 이게 객혈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 다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원인들을 겨냥한 질문을 던져서 우리가 정보를 캐내야 되는데요. 자, 어떤 질문들을 해볼 수 있느냐? 자, 최근에 발열이 생기진 않았나요? 이와 더불어 기침, 또 객담이긴 한데 가래죠. 그런데 뭔가 고름과 같은, 녹과 같은 화농성 객담이라고 하죠. 이게 피와 섞여서 나오진 않았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질문 속에 포함이 된 질환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폐결핵, 기본적으로 열이기 때문에 그리고 호흡기 증상과 같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감염을 생각하시면 돼요. 폐결핵이나 폐렴, 또 이제 기관지염 등이 해당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그 R타입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잘 묶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만성적인 화농성 객담. 그러니까 가래긴 가래인데 뭔가 이제 고름과 같은 가래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서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기침과 동반해서 또 그 사람이 자, 예전부터 반복적으로 기관지염을 앓거나 또 이제 폐렴 병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강력하게 뭘 의심해 볼 수 있죠? 기관지 확장증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 굳이 이제 이런 염증성 소견은 없긴 하지만 뭔가 최근에 이제 체중 감소가 일어나고 체력이 떨어지고 피곤하고 또 빈혈 소견이 나타나고 영양이 고갈되는 보통 우리가 이걸 악액질 소견이라고 하죠. 이런 게 나타났을 때는 보통 캔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40세 이상의 흡연자라고 했을 때는 이런 이제 폐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당연히 이제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객혈에 보였을 때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타에 들어가 있긴 한데 월경 주기에 맞춰서 객혈이 생기는 경우는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궁 내막증이 이제 월경 주기에 따라서 이게
피를 이제 계속 만드는 건데 이게 폐실질로 가 있다 보니까 이게 객혈로, 그러니까 객담으로 배출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DBT 병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유 없이 저산소증에 빠지고 또 우리가 흉부 X선을 찍어봤는데 정상으로 나타나더라. 자, 이건 이제 폐색전증을 또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한 게요. 토혈이랑도 감별해야 됩니다. 토혈은 소화기 증상입니다. 객혈은 기본적으로 호흡기 증상인 거고요. 동반이 되는 게요. 그리고 이제 색깔도 좀 다릅니다. 보통 이 토혈에는 우리 위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pH가 산성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동반에는 피 색깔이 좀 어둡습니다. 적색에 가깝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동반되는 게 소화기 증상이기 때문에 속 쓰리거나 오심이 느껴지거나, 그러니까 토를 할 것 같은 느낌, 아니면 또 흑색 변, 이런 게 이제 동반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객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밝은 톤의 색깔이고요. 호흡곤란이나 기침, 또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게 차이점인데, 그래도 감별이 어려울 때는요, 비위관 삭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객혈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진한 피가 이렇게 이제 목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요. 보통 이제 소량 객혈인데 잘 때 밤에 기관이나 기관지에 피가 고여 있다가 아침에 모인 게 이제 왈칵 쏟아지면서 진한 피로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아침에 객혈이 나와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제가 이어서 신체 검사, 또 이제 혈액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할 텐데 복잡하니까 좀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체 검사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객혈 환자의 신체 검사는 ABC가 중요합니다. 보통 이 객혈로 사망하는 경우는요, 대량 객혈 자체로서 이제 피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전량 쇼크 때문에 사망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 혈액이 기도로 흡인이 돼서, 그러니까 기도 폐색에 의해서 질식사가 발생을 하거나요, 아니면 또 환기장애로 산소가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어웨이, 기도 확보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겠죠. 나중에 이제 치료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뭐 산소 공급, 그리고 또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이제 혈량 보충을 하고 이런 것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ABC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혈압은 대량객혈이 아니면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안정하다고 해서 이 환자 괜찮네, 안정하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주의사항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청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다량의 피가 흡인이 되면요, 그쪽에 영향받은 폐하의 소리는 감소돼 있겠죠. 그래서 그쪽에 어떤 산소 공급이나 환기가 잘 안 되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흡기 시에 크래클, 쑥포음이 들리게 되면요, 이거는 폐포 내에 출혈이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휘징, 천명음이 들린다. 그럼 이제 뭔가가 막았겠죠, 부분적으로. 이거는 이제 혈액이, 아니면 분비물이 막은 걸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이 기관지 내에 종괴, 그러니까 캔서 환자, 아니면 또 TB 환자 있죠. 기관지 내 결핵도 있잖아요. 엔도브론키얼 TB. 아니면 이물질이 들어간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의심해 볼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청진을 통해서 뭐 출혈 가능성, 아니면 얼만큼 심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데 도움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확한 위치를 판단하는 데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정확한 위치를 찾을 때는 기관지 내시경이나 아니면 뭐 혈관 조영술 이런 걸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를 내보는데요. 어떤 걸 내보면 될까요?
일단 호흡곤란을 호소한다. 당연히 ABGA 기본으로 하겠죠. 그리고 뭐 기본 CBC, 그리고 이제 우리 혈액응고 검사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감염이 도대체 뭐에 의해서 일어났는지 객담, 미생물 검사 해보겠죠. 뭐 그람 염색이나 컬처, 배양 검사 내보고요. 결핵균 검사, 아니면 또 진균, 덩이가 또 이 객혈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균 검사도 해봐야 되고, 아니면 아까 체중 감소나 어떤 악액질 소견이 보이는 캔서 환자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이톨로지, 세포 병리 검사도 내봐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보겠죠.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방사선 검사를 또 시행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또 제가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치료 파트도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요 정도 설명을 드리고 일단 마무리할 텐데요. 자, 수고 많으셨고 제가 이어서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